2009년 여름 경기도 평택의 한 자동차 공장 안에서 77일 동안 농성이 벌어졌습니다.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 옥상을 점거한 노동자들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공장 옥상은 고립된 섬처럼 보였습니다. 농성이 끝난 뒤 회사와 경찰은 이들에게 합산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집이 압류되고 통장이 동결되고 월급이 차압당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과 가족 3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경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 7천 원을 넣어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47억 원에 대한 4만 7천 원의 작은 연대였습니다. 이 작은 불씨는 전국적인 노란 봉투 캠페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할 법의 이름이 된 사연입니다. 2025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바로 닷새 뒤인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완전히 다시 정립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누구와 근로계약서를 썼느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청 회사와 계약했으면 하청이 사장이고 원청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의 적용 방식이 근본부터 달라집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면 사용자로 봅니다. 근로시간이나 작업 방식을 원청이 직접 컨트롤하고 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그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이것을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회사가 작은 협력업체 직원에게 몇 시에 출근하라고 지시해 왔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일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려왔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큰 회사가 협력업체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것을 구조적 통제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판단 기준에 맞춰 고용노동부는 행정 해석 지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원청 사용자는 앞으로 원청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하청 노동조합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최소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교섭 상대를 상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청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당당하게 원청과 교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노동쟁해를 벌일 수 있는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임금이나 근로시간의 결정만이 쟁의의 대상이었습니다. 오직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파업이 허용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 경영에 관한 결정이라도 일자리에 영향을 준다면 쟁해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공장을 해외로 옮기겠다고 결정합니다. 그 이전 과정에서 국내 공장 노동자가 정리해고 대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영상 판단에 대해 파업으로 맞서면 무조건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 10일부터는 이 파업이 법의 보호를 받는 합법이 됩니다. 합병이나 매각 혹은 회사의 분할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합법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석유화학 업계가 유독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구조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3년간 대대적인 산업 구조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이 모든 과정이 쟁의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인력의 재배치나 정리해고 문제가 모두 협상의 테이블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살기 위해 몸집을 줄이려는데 그 자체가 파업의 불씨가 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 제3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단체 교섭이나 쟁해 행위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이나 개별 근로자에게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막는 것입니다. 다시 가슴 아픈 쌍용 자동차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77일간의 농성 뒤에 쏟아진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억하십니까? 그 거대한 금액의 압박이 결국 30여 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손배소를 막는 튼튼한 안전장치입니다. 물론 모든 파업이 다 면책을 받는 무법지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 행위나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명백한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엄격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밟은 쟁의 행위는 이제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더 이상 천문학적인 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의 반응은 현재 극도로 날카롭고 예민합니다. 경제 8개 단체는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 시행이 기업 경영에 감당하기 힘든 혼란을 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원청이 수많은 하청 노조와 무한정 교섭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평화가 깨지고 극심한 노사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자동차나 조선업처럼 협력업체가 수백 개씩 얽힌 산업이 문제입니다. 이런 업종에서는 교섭의 청구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단체는 기업들이 견디다 못해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습니다. 해외 경제단체들 역시 한국의 투자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합니다. 글로벌 자본이 한국 시장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어두운 분석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 법을 수십 년 묵은 수번의 결실이라며 크게 환영합니다. 하청 노동자가 드디어 진짜 사장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원청은 하청을 앞세워 간접적으로 노동자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법적인 책임 앞에서는 교묘하게 빠져나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런 법적 사각지대와 빈틈이 완전히 메워지게 됩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산업 현장의 상황을 아주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필 예정입니다. 법 적용의 첫 번째 구체적인 사례는 4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산업에서 어떤 형태의 첫 교섭이 성사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노사가 숨을 죽인 채 역사적인 첫 장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기업 본사 회의실에 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변호사들이 모여 시행령을 한 줄씩 뜯어보며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공장 현장의 분위기는 기대와 설렘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자신의 열악한 처우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품습니다. 이 법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기업의 경쟁력을 걷어먹는 무거운 족쇄가 될 것입니까? 아직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정답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3월 10일 이후 노사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